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우리는 사회의 정치적 문제를 도덕적 문제와 동일시하는 로베스피에르의 이러한 경향, 을수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생애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범주에 대립되는 어휘들이 오래전부터 그 어휘들의 순진한 선악 이언론과 공존했다. 그 어휘들이란 한편으로는 전제군주들, 특권층, 부르주아들, 부자들, 악의적이고 극악무도한 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파, 자유의 벗들, 민주주의자들, 상퀼로트, 가난한 사람들, 선량하고 덕 있는 사람들이다. 이 길다란 두 범주의 등식에서 이제껏 지배적인 어휘들은 애국파, 자유의 벗들, 상퀼로트 또는 그 반대말 같은 구체적인 어휘들이었다. 이제는 반대로 도덕적 추상성이 나머지 전부를 자신에게 종속시켰다. 로베스피에르가 덕성의 지배를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민중에게 빵이 없을 때 덕성에 호소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민중에게 빵을 주기를 원치 않거나 민중에게 빵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설명은 로베스피에르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설명은 그 실질적 중요성이 어느 정도이든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로베스피에르로 하여금 덕성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감정은 상퀼로트의 물질적 요구에 응해야 할 필요보다는 그를 둘러싼 정치 지도자들의 품행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혐오감이며 또한 그가 목격한 부패를 말소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이었다. 최근 몇 달간의 사건들이 로베스피에르에게 어떤 심리적 혼란을 야기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는 투쟁을 시작하기 전 암흑의 씨로만 알았던 적들, 제안의파 결코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적들, 미라보 페양파 또는 결코 친분이 두텁지 않았던 적들, 베티움과 비저를 제외한 지련의 빠져나과 맞서는 것으로 충분했다. 특권층, 대부르주아지, 부자들에게 매수된 지식인 등 그는 자신이 누구와 대면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의 부패를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들의 단점이나 결함에도 불구하고 늘 믿어왔던 사람들, 자신들을 둘러싼 민중들의 덕성을 공유하고 있는 진정한 자코뱅, 진정한 고르들리의 파의 부패를 갑작스럽게 확인했다. 공감, 나도 친구들과의 싸움. 그들은 5년이 조금 못되는 기간 동안 그와 함께 혁명을 수행한 사람들, 간단히 말해 산악파들이다.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상퀼로트들에게 신성한 산악파를 중심으로 결집할 것을 촉구하면서 어떻게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으로 혁명가들 자신의 내부에서 붕괴의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볼리비어즈 17일 그들은 혁명을 직업으로 공화국을 전리품으로 선택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거꾸러뜨리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적당한 순간을 기다리는 냉혹한 계산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리메르 당시의 로베스피에르가 느낀 동요, 선두들의 몰락에 직면한 부패할 수 없는 인물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혼란이 많은 부분 순진함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로베스피에르는 진행 중인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인적 틀을 쇄신할 물결에 휩쓸린 수십 명의 의원들과 정치가들을 사로잡고 있는 욕망, 즉 거래를 하고 모험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욕망을 오늘날의 역사가처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 받아들이지 못한다. 발자크를 읽고 고리오 영감으로 대표되는 발자크의 모든 주인공들이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득을 보게 되는 사회적 변동의 폭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로베스피에르는 75세까지는 살아남았어야 했을 것이다. 발자크 오늘도 발자크 1799년부터 1890년 프랑스의 소설가 19세기 전반의 프랑스 상황, 즉 신분 질서의 붕괴, 경쟁 원리의 출현, 생활 수준의 향상, 현세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사상의 일반화 등이 그의 소설의 배경이 됐다. 고리오 영감을 비롯하여 그의 작품에는 대두하는 시민계급의 에너지와 욕망, 개인을 짓밟는 근대사회의 원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발자크를 읽었다 해도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발자크보다 더 분노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친 혁명이 결국 자신이 경멸하고 혐오하는 사회계층을 부자로 만들고 번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덕성을 향해 기술을 돌리는 것은 굶주리는 민중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과 매우 유사한 끌어오르는 혈기 때문이다. 질주 후 파브르와 당통에 대한 그의 기록 중 몇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선량한 가슴을 쬐어오는 구토를 확인할 수 있다. 나도! 당통은 덕성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아내와 함께 발휘하는 덕성보다 더 확실한 덕성은 없다고 익살스럽게 말했다. 도덕의 관념이 이토록 무관한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당통의 또 다른 원칙은 사기꾼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가장 부도덕한 음모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그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도록 악득에 대한 관용을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대의를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원칙이 지닌 가혹함이 많은 사람들을 겁먹게 만든다는 점이다. 올레앙이 손수, 펀치 음료를 만들고 파블로, 당통, 그리고 빈편이 참석했던 로베르의 다가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수의 산악파 의원들을 바로 그곳으로 불러 모아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평판을 해치고자 했다. 중요한 폴리비오즈 17일 의 보고서를 수사의 한 대목이나 구체적인 현실에서 유리된 도덕가의 이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한다. 로베스피에르가 호소하고자 하는 대상은 국민공예를 넘어 민중이다. 그는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 8월 10일 봉기, 와티니 그리고 카이스베르크의 사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것은 파브르 같은 인물들이 법령을 위조하여 호주머리를 불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민중들에게 주장하고자 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당통에게 그리고 자신을 회복하라는 마지막 주문인 듯 데물렌과 아직도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혁명의 목표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종결점을 분명히 밝힐 때입니다.
이 돌파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뭡니까? 그것은 자유와 평등을 평화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저열하고 잔인한 열정들이 사슬에 묶이고 모든 관대하고 유익한 열정들이 법에 의해 깨어나는 세계, 야심이란 곧 명예를 얻고 조국에 봉사하려는 욕망인 세계, 차별은 단지 평등 자체로부터만 생겨나는 세계, 시민들은 관리들에게, 관리들은 민중들에게, 민중들은 정의에 순종하는 세계, 조국이 각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고 각각의 개인이 자랑스럽게 조국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공화주의적 감정을 나눔으로써 위대한 민중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성장하는 세계, 예술은 그것을 고결하게 만들어주는 자유의 장식품이 되는 세계, 상업이 단지 몇몇 가문들의 추악한 호사의 원천만이 아니라 공공의 부의 원천이 되는 세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도덕이 이기주의를, 정직이 체면을, 원칙이 관행을, 의무가 갈래를, 이성이 지배가 관습의 독재를, 악덕에 대한 멸시가 불행에 대한 멸시를, 자부심이 무례함을, 관대함이 허영을, 명예에 대한 사랑이 돈에 대한 사랑을, 어떤 사람인가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공로가 음모를, 타고난 재능이 범용한 재주를, 진실이 화려함을, 행복의 매력이 쾌락의 권태를, 인간의 위대함이 위인들의 옹졸함을, 관대하고 강력하고 행복한 민중이 친절하고 경박하고 비참한 민중을, 다시 말해 공화국의 모든 덕성과 모든 기적이 군주정의 모든 악덕과 조롱거리들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연의 염원을 충족시키고 인류의 운명을 완수하고 철학의 약속을 이행하고 섭리를 범죄와 전제정의 오랜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모든 국민의 모범이자 압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또한 압제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이자 세계의 자랑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업을 우리의 피로 봉인함으로써 적어도 전 세계의 행복의 서광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야심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인류 전체를 변화시킬 출발점임을 주장하면서 그의 가장 열렬한 확신을 표현했다. 전날인 프리비오즈 16일, 국민공회가 결국 식민지 노예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공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3주 후 생지스트는 행복은 유럽에서 새로운 사상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같은 생각을 되풀이한다. 그는 또 혁명은 행복이 완성될 때 끝이 난다라고 쓴다. 먼 후대까지 더욱 많이 통용된 것은 생지스트의 격언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막 읽은 로베스피에르의 긴 글은 뛰어난 서정성으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정열을 보여준다. 어쨌든 흥미로운 건 마지막 구절들에서 당통과 대화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베스피에르는 당통에 관한 의견서에서 분명히 자신을 분격시켰던 이 말을 다시 적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당통에게 신문마다 실려있는 롤란과 브리스퍼의 조직적인 중상을 보여줬을 때 당통은 내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공로는 창녀이고 후세는 백지다. 후세 자체가 어리석음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뜻. 당통은 어리석은 민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똑똑한 인물. 532조. 반대로 로베스피에르는 후세를 늘 염두에 두고 있고
모두가 자신처럼 거기에서 필요한 열정을 끌어오길 원했다. 그는 이미 브리멜의 27일 1793년 11월 17일의 보고에서 반갑게 외쳤다. 경호 등 친구들, 우리들 중 자신의 능력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한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임을 생각하면서 인류 자신을 넘어 성장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거의 모든 사람들 안타깝게도. 늪의 두꺼비들, 국민공예의 중도파인 평원파 의원들을 격려적으로 부르는 별명 평원파를 늪집 라고도 불렀던 데서 비롯한다. 이틀 후인 프리비오즈 19일, 브리시라는 이름의 한 흥분한 사람이 지령파를 지지하여 항의문에 서명한 73일뿐 아니라 평원파 의원들, 즉 늪의 두꺼비들을 혁명재판소로 소환할 것을 자코벤 클럽에 제안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일어나 고발당한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브리시는 결코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그가 폴리냐의 측근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일이니 이러한 선동분자는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시의 친구 생텍스는 로베스피에르가 의견에 대한 독재를 행사한다고 비난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유의 모든 적들은 의견의 자유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의 독재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다. 그는 생텍스가 열렬한 브리스파였음을 환기시키고 브리시와 생텍스의 추방을 얻어냈다. 이 짧은 장면보다 이 당시 정치적 당파들의 모호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파리에서는 당파들을 구분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지방의 도들에서는 파견 의원들이 교체되거나 이동하는 데 따라 상충하는 고발과 체포가 이어지는 광경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두려워한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즉 방향을 잃은 민중이 어떻게 미심쩍은 혁명가들을 진정한 혁명가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지 묻고 있었다. 가장 훌륭한 애국파들조차 자신들이 전날 고발한 소욕꾼들을 대신해 다음날 감옥에 갇히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로베스피에르가 과도한 노동으로 지쳐버려 한 달간 병석에 눕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1793년 5월에서 6월 그가 이미 혁명 4년 만에 자신이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411쪽. 이후 국민공예의 회의들 그리고 대부분 자코벤 클럽의 회합이 차지하고 있는 전용 모임의 공안위원회의 경무가 추가됐다. 플레비오즈 마지막 주에 그는 몸져 누웠다. 방토지 22일, 3월 22일에야 그는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이 4주 사이의 상황은 현저하게 변화했다. 로베스피에르가 공안위원회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다소 길고 명확하게 다른 글을 더 이상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는다. 이러한 지적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유효하다. 드르미도르 8일 강봉의 재무정책에 대한 그의 공격을 제외하면 그는 지나는 길에 그 문제들을 암시할 뿐이었다. 방금 읽은 플리비오즈의 보고서에서 그는 정치적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사회적이기도 한 민주주의를 계략적으로 그려보인다. 그러나 그는 1792년 6월부터 1793년 7월까지 할 수 있었던 대담한 주장들을 더 이상 재론하지 않았다. 271쪽, 361쪽, 400쪽. 플리비오즈 말에까지 모든 것은 1793년 9월 29일 통과된 최고가격제의 시행이 공안위원회 경제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진행됐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마도 산악파 부르지아지의 대부분을 반대파로 몰아넣지 않고서는 그리고 공공안용의 토대가 되는 취약한 민중전선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 멀리 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체교, 가격제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란을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그 법에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할 수도 없고 설사 그 법을 무자비하게 시행한다 해도 그것이 생산의 국유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조치들은 직접적인 군사적 필요를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만일 그 조치들이 인간 보건의 필요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산악파는 틀림없이 그 조치들을 거부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로베스피에르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의 침묵을 지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비오지의 샹클로트의 경제적 소유는 더 격렬해졌다. 최고 가격제는 한편으로는 방해에 직면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무력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파리에서 기근은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해졌다. 방토주의 첫 2주 동안 상점 앞의 소요,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약탈과 폭력행위, 민중들의 전반적인 불만은 격앙파의 시대를 상기시켰다. 에베르파는 상킬로트 대중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프리메블에 시작된 정화투표 이후 자코벤 클럽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코르들리에 클럽 안에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조르주 페블가 이미 흔쾌히 그렇게 했듯이 그들을 코르들리에 파라고 부르는 것이 앞으로는 더 정확할 것이다. 경제적 강령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격앙파와는 달리 코르들리의 파 지도자들 소심한 베르를 자신들의 항로로 끌어들이고 있는 뱅성은 쌍끌고 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속보이는 암시를 이용해 바로 로베스피에르를 비난했다. 프리비오지 24일 보모로는 코르들리에 클럽에서 봉화국에서 지쳐버린 사람들, 혁명으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 우리는 애국파이고 그들은 더 이상 애국파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를 과격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했다. 방토지 4일 2월 20일 이번에는 에베르가 새로운 브리소파 회유자들 까미오 데물랭을 어린애로 필리포를 미치광이로 묘사한 사람들 지론드 방위자 73인을 단두대에서 빼내준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러한 공세에 공안위원회는 일련의 조치들로 답한다. 로베스피에르가 병이 나기 전에 공안위원회가 모든 것을 이미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베스피에르가 그 결정들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방토지 3일 파레르는 결국 식량위원회가 몇 달간의 작업 끝에 확정한 새로운 최고 가격제의 완성안을 국민공회에 제출했다. 9일에는 매점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다. 두 시기 사이엔 방토지 8일 2월 26일 생지스트는 반혁명 혐의자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것은 방토주법으로 기결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로베스피에르파의 공동 강령의 결과들 로베스피에르는 아직 어렴풋이 예감했을 뿐인 을 명료히 했다.